오늘 책의 제목은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메타버스, 지은이 김상균. 당신은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가? 늦기 전에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여기서 갑자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아니라면 당신의 연인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인생의 동반자, 여행의 동반자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들은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집단은 상대방을 인생의 동반자보다는 여행의 동반자로 보는 집단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생의 동반자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 일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생기면 내가 변해서 그에게 맞추거나 그가 변해서 내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행의 동반자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큰 여정을 상대와 공유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노력, 그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메타버스를 놓고 제가 인생의 동반자, 여행의 동반자 실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로의 삶을 기록, 라이프로그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속 친구들을 여행의 동반자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메타버스 속에서 여행의 동반자들과 서로 더 편하게 지내며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잡고 한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리더를 잘 따르는 개미, 옆으로 빠지는 개미, 심지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개미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히라쿠 박사는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했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개미들이 포함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할 때 어떤 그룹이 목표 지점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가를 관찰하였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개미들이 포함된 집단이 더 빠르게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평균값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멍청한 개미가 집단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주었을까요? 멍청한 개미는 때로 샛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얼핏 보면 샛길로 빠지는 개미가 내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눈여겨지겠지만 그 빠진 샛길이 때로는 지름길이 되거나 그 길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에게 샛길로 빠지는 조금 멍청한 개미는 의미 있는 동반자입니다. 라이프 로깅에서 당신이 바라보는 누군가의 포스팅 또는 당신의 포스팅에 남겨진 누군가의 피드백이 때로는 멍청한 개미의 흔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거울 세계, 업랜드. 업랜드는 챕터 2에서 설명한 더 메타버스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업랜드는 구글 지도에 등장하는 실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실제 주소와 연결된 업랜드 상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플랫폼입니다. 업랜드에서는 UPX라는 자체 발행한 화폐가 존재하고 그 화폐를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1000 UPX는 현대 실제 화폐로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업랜드를 시작하면 3000 UPX로 보너스를 받습니다. 처음에 업랜드에 접속하면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실제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으로 올라온 부동산 목록이 보입니다. 매물을 보고 내가 가진 UPX로 구매하면 됩니다.
거기에 강력한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하였습니다. 업랜드의 UPX, 부동산 거래가 단순히 거울 세계 내에서만 끝난다면 모노폴리의 확장판일 뿐이지만 업랜드의 계획대로 현실 세계와 연동이 된다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현실과 거울 세계를 연결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슬픔을 비추는 거울, 데 드래곤 캔서. 게임 개발자인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이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들의 아이, 조엘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게임이 데 드래곤 캔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보통 가상세계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나 데 드래곤 캔서를 거울 세계에서 다루는 이유는 데 드래곤 캔서는 가상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다 간 조엘의 인생 여정을 거울 세계에서 비춰준 작품이라 생각해서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인 조엘은 2010년 말 생후 12개월 만에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4개월 정도를 살 수 있다고 진단받았지만 조엘은 4년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데 드래곤 캔서는 조엘을 곁에서 지켜보고 힘들어했던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조엘과 부모가 겪었던 일들을 게임 속에서 재현해서 보여주며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거울 세계라고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그대로 게임에 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레를 타는 모습을 미니 레이싱 게임으로 보여주거나 조엘이 곧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는 병실에 물이 가득 차서 허우적대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결말은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물에 빠진 아이를 터치해서 물 위로 올려주지만 아이는 결국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 플레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 드래곤 캔서는 조엘의 고통, 부모의 고통에 공감을 유도하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스토리를 드라마, 소설 등으로 접합니다. 한쪽에 들려주고 다른 한쪽은 듣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데 드래곤 캔서는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말을 통해 전하지 않고 직접 그 거울 속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내가 선택하며 움직이고 만지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 챕터 앞부분에서 거울 세계의 특징을 효율성과 확장성이라 했습니다.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거울 세계의 사례 중에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울 세계가 인간이 거울 신경 세포를 갖고 있기에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거울 세계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데 드래곤 캔서를 개발했던 에이미 그린이 2017년 테드 강연에서 남긴 말의 일부를 옮겨봅니다. 우리는 플레이하기 어려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딱 맞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낸 삶의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뤄낸 그 어떤 목표보다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비극은 제가 이뤄낸 그 어떤 꿈보다 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의 미래 또는 그림자, 핑크빛 평등. 핑크빛 평등은 메타버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실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필한 초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메타버스 중 하나입니다. 핑크빛 평등에서 주인공들의 현실은 지하시설 속에 갇힌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고 지상에 거울 세계를 만들고 그 거울 세계에 자신들의 아바타를 내보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를 더 확장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거울 세계를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핑크빛 평등에서 보여주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거울 세계가 서로 역전된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보시고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가 야기할 문제는 무엇일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울 세계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인지, 미래의 어떤 거울 세계 메타버스가 새롭게 등장할지를
호모사피언스적 상상력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핑크빛 병등 바이 김상균 2020년 6월 29일 발표. 다은씨, 김다은씨, 이제 일어나셔야죠.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다은의 몸에 조금씩 온기가 감돌았다. 심장을 출발한 피의 온기가 발끝, 손끝, 그리고 눈꺼풀에까지 다다랐다. 수십 년 만에 열려진 다은의 눈꺼풀. 쏟아지는 불빛 사이로 5명의 사람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죠? 다행이네요. 바이털도 모두 정상이고 의식도 다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좀 멍하기는 할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는 있겠지만 다은 씨는 2025년에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고 그동안 동면 상태로 지내셨어요. 2025년 백혈병 동면, 잠들었던 수많은 기억이 다은의 머릿속에서 일시에 깨어나고 있었다.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품이 개발되었고 또 동면 상태에 있던 환자를 안전하게 희생시키는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이렇게 다은 씨를 다시 깨웠습니다. 조금 전에 백혈병 치료 약품도 투입하였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다시 살아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은 씨. 혈색에 돌아오니 더욱더 예쁘시네요. 와, 신기하다. 그러게요. 실제 사람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다은의 침상의 곁에 서 있던 이들, 백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건넸다. 다은의 눈은 여러 번 깜빡였다. 무언가 몹시 이상했다. 다은의 눈에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핑크빛 피부에 모두가 똑같은 얼굴이었다. 놀라셨을 겁니다. 잠시 후에 레슬리가 설명해 줄 테니 일단 한숨 주무세요. 두어 시간이 흐르고 다은은 다시 눈을 떴다. 가슴에 레슬리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이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다은 씨,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닐 겁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세상은 참 많이 변했었다. 오존층 파괴로 쏟아지는 태양 방사선, 녹아버린 영구 동톡층에서 깨어난 고대 바이러스를 피해 모든 인간은 지하시설에 각자 분리되어 격리된 채 숨어 지내게 되었다. 지하의 숨은 인간을 대신해서 각자가 조정하는 아바타들이 지상의 삶을 대신 사는 세상. 다은이 만났던 핑크빛의 5은 모두 누군가의 아바타들이었다. 레슬리 씨, 그런데 왜 모두의 아바타가 같은 모습인 거죠? 가슴에 차고 있는 명찰,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모두 같은 모습 얼굴인데요. 차별 없는 세상,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위해 아바타를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성별, 나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도록 모두 핑크빛 피부에 똑같은 키,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듣는 이의 모국어로 변환되어 들리는 식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국적도 모릅니다.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다은 씨도 며칠만 여기 머문 후에 다은 씨에게 배정된 지하 벙커 하우스로 이동하실 겁니다. 그런 후에는 아바타가 배정되고요. 이제 다은이라는 이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성별을 추측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개명하셔야 합니다. 아바타 조종하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다은은 레슬리의 설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온몸이 침대 속으로 녹아들듯이 다시 잠에 들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곁에 있던 다른 이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 다은을 깨웠던 피닉스였다. 그는 다은이에게 작은 안경을 건네주었다. 다은 씨, 부모님께서 다은 씨 앞으로 남겨준 유산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분들이 투자하셨던 자산이 다은 씨가 동면하는 동안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특수 안경을 사실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안경이죠? 일단 그 안경은 불법입니다. 다만 걸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부유층들 중에 그 안경을 쓰는 이들이 적잖거든요. 그 안경을 아바타가 쓰고 있으면 상대방 아바타의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바타의 학력, 재산, 종교,
직업까지 게임 속 상태 바 형태로 뜹니다. 다은 씨가 만나는 아바타, 아니 그 아바타를 조정하는 이들이 누군지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안경을 갖고 싶기는 한데 저는 그만큼의 돈이 없거든요. 대신 다은 씨가 이 안경을 구매하시면 제가 커미션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어떻게? 구매하실래요? 떠나시기 전에 결정하셔야 돼요. 다은은 다시 깊은 꿈속에 빠져들었다. 동면이 들기 전 20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친구 열악과 카페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핑크빛의 같은 얼굴이었다. 핑크빛 아바타가 없던 세상. 그 시절 다은에게 친구들은 이미 핑크빛 아바타였다. 가상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하다. 우리가 세계를 창조했지만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유저들이다. 신세계 더하기 소통 더하기 논리는 가상세계.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합니다. 첫째, 탐험을 즐깁니다.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규칙, 이야기, 지형, 사물 등을 탐험가, 과학자와 같은 자세로 누비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둘째, 소통을 즐깁니다. 현실 세계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을 또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소통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이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셋째, 성취를 즐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과 디지털 자산을 얻거나 높은 레벨과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는 브라우저를 켜서 로그인하여 이메일을 보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다시 로그인하여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메신저를 쓰려면 앱을 실행시키고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미래는 이러한 인터넷 사용 방식이 변환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하나의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일하고 쇼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의 삶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리라는 의견입니다. 그들의 일터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였던 셈입니다. 앞으로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만 존재하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돕고 아이템을 찾아내고 공연을 하는 등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존의 임원이었고 현재 벤처 투자자로 일하는 매튜 볼은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으로 집을 구하고 출근 문제에서 해방된 채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템 채굴을 업으로 삼게 되는 상황이 오리라는 예측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채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맡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제게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대학이 만들어진다면 김상균 교수는 그 대학으로 옮길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도피인가? 도전인가?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팀이 진행한 보상 관련 실험을 살펴봅시다. 실험은 과제와 보상을 세 가지 형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1번은 과제에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2번은 보수를 먼저 지급한 이후에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실패하면
보수를 다시 빼앗는 방식이었습니다. 3번은 과제 수행에 성공해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실험자의 만족도, 성과가 가장 좋았을까요?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1번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실패하면 보수를 먼저 지급한 이후에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실패하면 보수를 다시 빼앗는 2번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빼앗기는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1번에서 3번 중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시험지에서 체험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문항당 5점씩 총 20문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2문제를 틀렸다면 몇 점이 되나요? 답은 당연히 90점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요? 0 플러스 5점 곱하기 18문제 90점, 또는 100점 빼기 5점 곱하기 2문제 90점. 이 중 머릿속에 어떤 공식이 나타나셨나요? 전자로 하셨다면 실험의 1번 상황이며 후자로 하셨다면 2번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이들은 내가 맞춘 18문제보다 내가 틀린 2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괜찮은 편인데도 힘들어합니다. 고통백규를 잘 지켜도 특별한 보상은 없으나 반대로 신호를 위반하면 벌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역시 2번 상황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과 처벌에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보상을 얻으면 보상 중추인 측자회기 활성화되어 기쁨을 느끼고, 처벌을 받으면 통증을 담당하는 뇌 섬엽이 활성화되어 고통을 느낍니다. 동일한 크기와 보상과 처벌로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만원의 보너스를 주거나 10만원의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를 보면 인간은 벌금에 대해 2배 강하게 반응합니다. 10만원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잠시 후 10만원을 공짜로 받아도 10만원 더하기 10만원은 0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만원 곱하기 2 더하기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의 시스템은 벌금, 처벌, 비란 등의 빼기가 아닌 상금, 레벨업, 축하 등의 더하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개의 상호작용을 좋아합니다. 빼기 구조인 현실 세계를 더하기 구조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의 구조와 비슷하게 메타버스 세계를 빼기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빼기가 싫어서 더하기를 찾아 투표를 했다고 보기에는 현실 세계에 지나치게 많은 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하기가 많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더 많은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빼기보다 더하기를 중심으로 탐험하고 소통하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실패하면 실패에 따라오는 빼기를 우리를 깊은 저절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낮은 성적을 받으면 보너스가 깎이거나 부모님이 던지는 비난을 견뎌야 합니다. 오히려 메타버스에서는 무언가를 실패해도 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해보라고 부추깁니다. 그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도전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좌절 효과라 합니다.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이 둘 모두는 우리에게 좌절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도전의 세계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AWS는 아마존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비중은 13%로 높지 않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비율입니다. AWS를 제외한 아마존의 다른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 87%이며 기여도가 34%인데 AWS 분야는 13%의 매출 비중으로 전체 영업이익을 66%를 냈으니 AWS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아마존의 다른 사업에 비해 13배나 됩니다. 아마존의 이익을 지탱하는 핵심은 AWS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마존 32.7%, 마이크로소프트 14.2%, 구글 4.2%,
알리바바 4.1% 순입니다. 아마존은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3분의 1을 혼자서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메타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현실 세계로 보자면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생길 여러 메타버스들도 AWS에 많이 의존할 것이어서 메타버스 속 사회 간접 자본의 3분의 1을 아마존이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존이 AWS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숫자는 2019년을 기준으로 130만 대를 넘어섰으며 이런 서버들의 세계 24개 지역에 건설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는 나이, 성별,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즐기던 게임 중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소재한 슈퍼셀이 개발한 게임으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클랜을 구성하여 클랜 간 전쟁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클랜은 많은 아이템을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한 아이템을 가지고 각 사용자는 자신의 마을을 성장시킵니다. 클랜전에 참가하지 않아도 개인끼리 전쟁을 하면서 마을을 키울 수 있지만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타이틀에서 나타나듯이 이 게임의 백미는 클랜끼리 전쟁을 벌이는 클랜전입니다. 각 클랜에는 클랜을 대표하는 클랜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며 클랜장은 클랜전을 잘 계획하고 클랜전의 멤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클랜 멤버로 참여했었던 클랜에는 50명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 다른 클랜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예정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다가 막상 정쟁이 벌어지면 연락 없이 전쟁에서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30대 30의 싸움인데 몇 명이 빠지는 전세는 매우 불리해집니다. 또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공격을 하지 않고 개인 점수만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공격을 하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전쟁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전쟁이 끝나면 클랜 채팅창에는 특정 멤버를 비난하거나 쫓아내자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활동했던 클랜에서 클랜장을 맡았던 이는 비숍이란 닉네임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채팅창에 이런저런 험한 말들이 오갈 때마다 클랜장 비숍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멤버분들에게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주었고 성남 멤버들을 달래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클랜 멤버 한 분이 해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한다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클랜 멤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다른 멤버분은 자신이 큰 식당의 주방장이니 자기가 일하는 식당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클랜 멤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저도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채팅창에 모임을 갖자는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클랜장의 비숍님은 클랜 멤버들이 모이려는 시기에 본인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시간을 못 낸다고 하였습니다. 교사이신가 봐요? 어른 학교에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한 멤버가 올렸고 비숍님은 그게 아니라 제가 중학생인데 학교 시험 기간이어서 부모님께서 모임 참석을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큰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막연히 비숍님을 제 또래의 남성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클랜 채팅창이 한참이나 잠잠해진 것을 보니 다른 멤버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오프라인 모임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꿈, 매트릭스.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 우주 전체가 다른 우주에 있는 중학생의 과학 실험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MIT의 우주학자 앨런 거스는 우리 우주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지만 생물학자들이 미생물 실험을 위해 군집을 번식시키듯이 초지능 존재가 만든 실험실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컴퓨터에 담긴 시뮬레이션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화 매트릭스 세계관과 매우 비슷합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실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면 현실 속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제껏 그랬듯이 도전해서 성취하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누군가 창조한 메타버스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며 움직이는 매 순간이 소중할 뿐입니다. 메타버스 쪽 3도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일 GSMA 3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화웨이의 빈 CMO는 4G가 삶을 변화시켰다면 5G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6G 시대에는 위성과 지상통신이 결합되리라 예상되며 속도만 놓고 보면 5G의 5배에서 50배가 된다고 합니다. 4G가 삶을 변화시켰고 5G가 사회를 바꾼다면 인공위성은 새로운 세계를 열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 지구 전역을 1TBPS로 돌고 정밀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세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등장하리라 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처음 열었을 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은 그 잠재력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카카오가 카톡을 무료로 배포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무료 메신저로 어떻게 돈을 벌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998년 9월 3일 리니지 게임이 세상에 처음에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NC소프트에서는 CD에 리니지 프로그램을 담아 직접 PC방을 찾아다니며 설치해줬습니다. 22년이 지난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NC소프트가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리니지의 힘입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을 넘어서는 길을 찾고 싶다면 메타버스의 미래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